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은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5월 22일 월요일이고요. 날씨부터 알아봐야죠. 박소연 기상캐스터. 네, 상암동에 나와 있는 박소연입니다. 오늘 나오실 때는 황사용 마스크를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밤사이 황사에 중국발 스모그까지 유입되면서 어제보다 공기가 더 탁한데요. 오늘은 불필요한 외출을 되도록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알려주세요. 네, 오늘 전국이 흐린 가운데 오전까지 서쪽을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가 끼겠고요.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초여름 더위가 예상됩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27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높을 텐데요. 갑작스럽게 기온이 오르면서 내륙 곳곳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강원에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가리키고 있는데요. 점차 대기가 탁해지면서 오늘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호흡기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지날 텐데요. 양은 5mm 안팎으로 많지는 않겠고요. 다만 이 비에 황사가 섞여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오전부터 낮 사이에 제주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16.2도, 대전은 15.3도, 대구는 17.6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서울 27도, 대구는 21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이번 주는 예년 이맘때보다 따뜻한 날씨가 예상되고요. 황사는 내일부터 차츰 해소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 택시기사 딸의 호소입니다.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이기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과 관련해서 이 피해자인 택시기사의 딸이 사형이 아닌 판결이 선고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 20일 한 온라인 게시판에는요. 이기영 살인사건의 피해자였던 이 택시기사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글을 쓴 딸 A씨는 이기영의 무기징역 선고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라고 밝히면서 그동안은 수사 과정이나 재판에 있어서 누가 될까 봐 이 노출을 극도로 자제해왔지만 돌아가는 상황을 보아하니 이대로 가만히 있는 건 정답이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A씨는 이 통장 이체 내역이 담긴 사진을 올리면서요. 저렇게 이기영이 남의 아버지를 죽여놓고 보란 듯이 아버지상이라고 메모해서 이체를 했다라고 하면서 사람을 우려하는 전형적인 사이코패스다. 이걸 보고 너무 큰 충격에 말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토로를 했습니다. A씨는 사건이 일어난 지 이제 채 반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유족들을 더 힘들게 하는 판결 결과가 나온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이 재판 결과를 납득할 수가 없어서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버지 상이라고 적어놓은 이기영의 뻔뻔한 태도에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런 이기영에게 유족들은 더욱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죠. 네, 무기징역 다음엔 사형이죠. 네. 결국에는 사형 선고가 내려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A씨는 이 사형제도의 부활과 집행 혹은 대체 법안에 대해서 건의하는 내용의 국민청원을 접수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기영과 같은 살인범이 더 이상 사회에 나올 수가 없도록 이번 기회에 법과 제도가 개선되길 바란다는 의견을 밝힌 건데요. 또 A씨는 공탁제도의 문제점도 지적을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기영이 본인의 죄를 인정한 점과 이 공탁한 사실을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들었는데 유족 쪽에서는 지속적으로 공탁과 합의에 대해서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왔다는 겁니다. 피해자가 받지 않은 공탁이 무슨 이유로 양형에 유리한 사유가 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한 건데요. 현재 공탁 같은 경우에는 이 공탁을 하고 이 피해자가 공탁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흥의 양형 사유에 참고가 됩니다. 물론 합의한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공탁했다는 사실 자체가 참작이 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해서 납득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의 강제된 사과는 오히려 피해자에게 있어서는 또 한 번의 폭행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들 원하는 것은 죄를 지은 만큼 엄중한 처벌을 받는 건데 네. 이렇게 되지 않을 때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정말 마음이 찢어지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주시길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다음 이슈 건보료 폭탄입니다. 건강보험당국이 피부양자 소득 요건을 까다롭게 하면서 금융소득 2천만 원 허들이 노후자금의 복병으로 떠올랐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게시판에 올라온 이 호소 글들을 살펴보면요. 남편의 국민연금이 170만 원 넘었다고 해서 이 배우자인 글쓴이도 피부양 자격을 같이 상실했다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소득도 없고 국민연금도 영원을 받는데 건보료 내라는 게 말이 되나요? 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요. 건보당국 지난해 9월부터 이 피부양자 인정 기준을 합산 과세소득 연 3,4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다른 소득 없이 국민, 공무원, 사학, 군인연금 등 공적 연금 소득만 연간 2천만 원 초과한다는 이유로 이 피부양자에서 탈락해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람들이 올 초에 무더기로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배우자의 동반 탈락 문제인데요. 연금 소득으로 따져서 이 남편만 월 167만 원을 받아서 연 소득 2천만 원을 초과하고 아내는 국민연금이 영원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아내도 마찬가지로 피부양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는 겁니다. 피부양 자격에서 이 탈락을 하게 되면요. 소득뿐만 아니라 부동산, 재산 같은 것에도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일단 남편의 경우에는 연금이 연 2천만 원을 넘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아내는 연금이 영원입니다. 왜 동반 탈락하는 걸까요? 예전부터 이 부부 같은 경우, 기혼자인 경우에는요, 부부의 합산 소득을 이걸 기준으로 해서 피부양자 자격 유무를 심사를 해왔습니다. 이런 관행이 탈락 요건 심사에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관련해서 전문가들은 이 동반 탈락 기준에 다소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별도 재산별로 달리 적용이 돼서 보험료 산정의 일관성과 합리성 문제를 개선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특히 피부양자 소득 중에서 사업소득이라든가 이자소득, 배당소득 같은 것들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이 같은 이 공동자산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합산해서 소득을 산정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일리는 있겠으나 연금 같은 경우에는 부부가 따로 보험료를 내고 또 노후연금을 받는 것도 따로 수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성격이 강한 만큼 동반 탈락시키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그렇고 건보료에 대한 잡음이 여기저기서 좀 들리는 부분이 있어요. 네. 합리적인 건보료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 훈육하다가 고소당한 교사입니다. 수업 시간에 떠드는 초등학생 제자를 교실 앞으로 불러 세워 야단을 쳤다가 아동 학대 혐의로 법정에 섰던 교사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어제 울산지법은 아동학대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울산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 B 씨는 2021년 수업 시간에 학생 C군이 떠들자 이 앞으로 불러 세워서 다른 학생들에게 C군이 잘못한 점을 한번 말해봐라 하면서 야단을 쳤다고 하고요. 또 C군이 공부방 수업에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정규 수업보다 5분 일찍 집에 갈 수 있는지 물어봤더니 B씨는 C군 혼자 교실 청소를 하도록 지시했다고 합니다. 또 B씨는 친구와 다툰 이 다른 학생에게는 선생님도 너희들 말 안 들을 때는 몽둥이로 딱 때리고 싶다라고 하면서 애가 버릇없게 하고 막 성질을 부려도 부모님이 내버려 두신단 말이냐라고 꾸중을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학생 5명에게 총 15차례에 걸쳐서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이 비교사가 기소가 됐던 겁니다. 이 교사 B 씨의 행동을 훈육으로 볼 것인지 혹은 아동 학대로 볼 것인지 이게 좀 짚어볼 부분이 있었던 사건이었는데요. 재판부에서는 B 씨의 행동이 훈육이었다. 이렇게 본 거죠. 네, 재판부에는 B 씨가 담임 선생님으로서 이 수업에 집중하지 못해서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학생을 야단을 치거나 아니면 학교 폭력으로 의심되는 행동을 했던 일부 학생을 상대로 꾸중했다, 훈육했다 이렇게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특히 일부 학생은 필기구로 다른 학생을 찌르는 행동을 해서 일부 학부모로부터 학교 폭력이 의심된다는 그런 연락을 받은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사로서 이 재발 방지를 위해서 훈육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있다라고 본 건데요. 재판부는 이 교사 B 씨와 학부모의 대화 내용, 그동안의 이 훈육 내용, 이 교사로서의 활동 내용들을 봤을 때는 학부모들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열정적으로 교직 활동에 임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일부 훈육 행위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했다거나 다소 과도하다고 해서 이 B라는 선생님이 어떤 고의를 가지고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하려고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게 정도가 심하면은 그 개입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네. 이게 사사건건 이런 일이 생기면 선생님하고 아이들 이게 사제지간 아닙니까? 네. 서로 무관심해지죠. 누가 건드리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교실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말을 하면 꼭 기성세대 꼰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렇게 매도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좀 한번 돌아볼 일입니다, 이것도. 네. 자, 여기까지 하죠. 오늘 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 허지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신 경제 소식 알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핫한 경제 방송인 박수림 씨 그리고 이민중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민윤 기자, 오늘 준비한 주제는 뭐예요? 네, 이 양념치킨이나 커피 믹스, 이런 쿠션 팩트 이런 것들 다 우리나라가 최초로 발명한 것들인데요. 진짜? 네, 오. 이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이 100조 원 규모의 시장으로 커지고 있는 친환경 분야에서도 우리나라 신기술들이 정말 다양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준비한 거는요. 바로 이 세계 최초로 만든 우리 기업의 친환경 기술들입니다. 세계 최초로 개발했을 때 좋은 점은 이제 선점 효과. 그리고 그럼요. 충성 고객 확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국내 최초도 대단한데 세계 최초입니다. 네. 이 시장 점유 효과가 더 클 것 같아서 기대가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먼저 이 바이오 스판덱스 사업을 시작한 H사의 이야기입니다. 이 스판덱스라고 하는 게요, 이 섬유 반도체라고 불리는 이 고부가 가치의 기능성 섬유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국내 H사 같은 경우는 스판덱스 브랜드를 12년 동안 세계 시장 점유율 30% 이상을 기록하면서 글로벌 1위를 달성해서 유명한 상태입니다. 그런 H사가 이번에는 세계 최초로 이 옥수수를 활용해서요, 옥수수에서 추출한 원료를 가공해서 만든 바이오 스판덱스를 상용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게 스판덱스가 스포츠웨어처럼 신축성 좋은 옷에 주로 쓰이는데 옥수수의 원료로 스판덱스를 만들 수 있다. 이거 굉장히 새롭습니다. 그 H사에서 친환경 섬유를 만든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H사는요, 스판덱스 외에 이 친환경 섬유에 대한 개발과 투자도 아끼지 않았었는데요. 지난 2007년에는 세계 최초로 버려진 어망을 활용해서 섬유를 만들기도 했었고요. 또 2008년에는 페트병을 재활용한 이 폴리에스터 섬유를 국내 최초로 개발해서 이 친환경 섬유 시장에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12월부터는 울산 공장에서 이 나일론 리사이클링 섬유를 생산하기 위한 해중압 설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기도 했는데요. 이 최근 소비자들이 가격이 비싸더라도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겠다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이 H사의 앞으로 친환경 행보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친환경 섬유라는 블루오션 시장에 우리나라가 최초로 만든 기술이 다양해진다는 게 이게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또 다른 기업은 어디입니까? 네, 다음은 종합 석유화학 분야에 특화된 S사의 사례입니다. 자, S사는요, 세계 최초로 플라스틱 재활용 단지를 울산에 조성해서 화제가 됐었습니다. 이 재활용 단지 규모가 어느 정도냐? 축구장 약 22개 크기. 그러니까 21만 5천 제곱미터 부지에 2025년 완공 목표로 구축 중이라고 합니다. 자, 이 재활용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요, S사의 주요 엔지니어와 연구진들이 미국의 재활용 관련 공장을 방문해서 지난 1월부터 약 2개월간 재활용 최적화를 위한 설비 조정과 기술 협의를 이어왔습니다. 두 기업은 올해 안에 착공을 시작할 계획이고 2026년에는 상업 생산에 돌입한다는 목표로 협업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야, 축구장 22개 크기면 정말 규모가 엄청난 건데 엄청나죠. 네. 이렇게 거대한 재활용 단지를 최초로 조성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있죠. 자, 최근 유럽연합과 미국 등 주요국에서 플라스틱 관련 환경 규제를 강화하면서 재활용 플라스틱 소재에 대한 수요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선점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 이런 판단인데
S사는 한국 독점 판매권을 보유하면서 중국 및 동남아 주요 국가의 우선 사업권도 확보한 만큼 울산의 재활용 단지뿐만 아니라 글로벌 사업 확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착공 전부터 이미 주요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선계약 주문을 받은 데 이어서 연간 생산할 수 있는 물량을 확대하면서 폐 플라스틱 재활용 시장 선점을 위한 발걸음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런 후문입니다. 참고로 울산 폐 플라스틱 재활용 종합단지는요. 열분해 또 페트 해중합, 고순도 플로폴리 이름 어려워. 폴리프로필렌 PP를 추출하는 등 3가지 플라스틱 화학적 재활용 기술이 모두 활용될 예정입니다. 네. 네, 뭐 앞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재활용 단지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니까요. 굉장히 기대됩니다. 네. 이어서 또 다른 기술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마지막은요. 이 석유화학 업체인 L사의 사례입니다. 이 분해되는 데만 최소 한 수백 년 되는 폐플라스틱을요. 이 알갱이 형태의 재활용 원료로 바꾸는 이 PCR ABS 기술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이 PCR ABS는요, 버려진 가전제품을 파쇄한 뒤에 이 재활용이 가능한 ABS를 따로 분리하는데 대부분 검은색이나 회색만으로 만들어져서요, 이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L사는요, 지난 2019년 세계 최초로 PCR 화이트 ABS를 개발해서요, 재활용 ABS에 끊어진 분자를 이을 수 있는 물질을 개발했고 대단하다. 제조 과정에서 특수 제작한 색소를 넣어서 흰색을 띠게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예, 흰색을 띠게 되면 고객이 원하는 색으로 구현할 수 있다는 건데 대표적으로 어떤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이 PCR ABS는요, 화장품 케이스를 포함해서 리모컨 등 다양한 전자제품, 그리고 골프공, 그리고 자동차 내외장재, 또 건축 자재까지 폭넓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폐플라스틱을 원료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플라스틱 소각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지구 환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소비자들에게 이 브랜드 이미지를 돋보이게 하는 것이 화려한 제품보다는 친환경 제품이 더 주목받는 추세인 만큼 이 친환경 시장에서 세계 최초의 기술을 선도하는 우리 국내 기업들의 활약을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경제 소식 여기까지고요. 이제 자동차 관련 소식으로 가겠습니다. 네, 자동차 관련 얘기 나누겠습니다. 이인철 허주연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린이 교통사고에 관한 소식을 준비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1년 중에 어린이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달이 혹시 언제일 거라고 생각되세요? 1년 신학기 중에? 시작하는 3월. 3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사실 놀랍게도요, 가정의 달인 5월이 가장 네. 많다고 5월에? 합니다.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요, 지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총 10만여 건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네. 그 중에 5월이 11,300여 건으로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했습니다. 네. 이 가정의 달인 5월에 어린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가장 높다는 것이 다소 좀 모순적인 결과가 나왔다고 보입니다. 아니, 우리 어린이들이 가장 행복해야 할 5월인데 그렇죠. 어린이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난다니 정말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날씨도 좋고 야외 나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영향을 다 미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봄철 계절적 특성도 있고요. 또 거기에 밀접한 요인이 바로 학교입니다. 이 월별 어린이 교통사고 분석에 따르면요, 개학철인 3월부터 사고 건수가 매우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특히 어린이 보행 시간인 오후 4시부터 6시 시간대에 초등학교 저학년 연령대에서 가장 많은 사상자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교 시간대의 보행 안전에 대한 관심과 지도가 꼭 필요해 보입니다. 저도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오후 4시에서 6시면 방과 후 수업 끝나고 아이들 하교할 시간인데 네. 네네. 갑자기 애들이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운전자들이 그 시간을 생각했다가 좀 더욱더 조심해서 운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누구보다도 안전해야 될 우리 아이들인데 네. 요즘에 또 스쿨존 사고가 이렇게 늘고 있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4월 대전에서 발생한 스쿨존 사고에 이어서 이달에는 수원 스쿨존에서 우회전 신호를 위반한 아유, 차량이 맞아. 안타까운 생명이 또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아프죠? 네. 그렇습니다. 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나면요, 일반 사고보다
사고보다 더 가중 처벌하는 민식이법이 제정이 됐는데도 이 스쿨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 원인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사례를 좀 제가 준비해 봤는데요. 일단 영상으로 첫 번째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시속 30km 구간인 이 어린이 보호구역인데요. 네네. 지금 보면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앞에 오토바이가 아유. 횡단보를 지났고요. 네. 그 뒤에 다른 오토바이가 지나면서 저렇게 아이와 충돌하게 됐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크게 다치지는 않았는데요. 이 어깨와 골반, 무릎 등 이 염자와 타박상을 입었고요.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영상이 공개된 뒤에요. 누리꾼들은 이 배달료를 더 벌려고 과속하다가 이 수천만 원 깨지게 생겼다면서 운전자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빨간불인데 지나가면 어떡해. 아, 지킬 건 지켜야 돼요, 진짜로. 네. 빨간불은 지나가면 안 되죠. 거기다 또 앞에 있는 오토바이가 횡단보도를 그냥 통과하니까 따라가. 위에 오토바이도 그냥 그렇게 해버린 것 그럼,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지금 신호 위반했죠. 과속까지 네. 한 건데 네. 오토바이 운전자 꽤 큰 처벌 받겠는데요. 어떤 처벌 받을까요? 이게 이제 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가 있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이 오토바이 운전자는 과속도 했죠. 그다음에 신호 위반도 했잖아요. 네. 그래서 법원에서도 과실 정도가 비교적 무겁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경미하지 않다. 네. 이렇게 결론을 내렸잖아요. 그러면 네네. 얼마나 선고가 나느냐? 벌금 500만 원이 선고가 돼요. 500만 원? 생각만큼 처벌이 엄격하지 않는데요. 네. 그러니까요. 이게 어린이 스쿨존 사고에서만큼은 정말 엄한 처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3년 전에 민식이법 시행할 당시에 네. 야 이거 법 시행하다가 우리 가벌성 너무 넓어지는 거 아니냐, 과잉 처벌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목소리들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1년간 이 법원에서 확정된 스쿨존 사고가 93건이었는데요. 이 중에 실형이 선고된 건수가요. 딱 한 건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모두 다 이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는데 재판부에서는 뭐 피해자와 합의했다라는 이유 또는 추범이다 아니면 전과가 없다 이런 이유로 이 벌금형과 집행유예 선고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또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 3년간 스쿨존에서 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어린이 5명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중에 또 실형이 나온 것도 한 건이었다고 해요. 나머지 4건은 집행유예에 그쳤다는 건데 사실 뭐 우려 섞인 목소리대로 과잉 처벌 무조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이 민식이법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만 가지고 모든 사안에서 다 뭐 엄격하게 과잉 처벌이 이루어지진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망사고 5건 중에서 실형은 1건뿐이었습니다. 그렇죠. 재판부가 형을 더 무겁게 내리지 않는 이유가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아마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형법에는 이제 2가지 범죄가 있는데요. 네. 그게 고의적으로 이제 범죄를 일으키는 고의범. 그건 아주 중하게 처벌해야겠죠. 네. 근데 고의가 없었다, 실수였다. 그걸 과실범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사실 고의범이 아니라 과실범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형량이 좀 높지 않은 것 같고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이제 양형 기준이라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살인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몇 년 이렇게 딱 기준이 있는데 네. 이 교통사고 민식이법 같은 경우 아직 양형 기준이 마련이 안 됐어요. 그래서 법원마다 이제 막 들쭉날쭉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대법원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이제 인식하고 7월부터 양형 기준을 마련한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럼 7월부터 달라진 양형 기준이 적용된다면 스쿨존 사고에 대한 뭐 처벌이 앞으로 좀 더 강화되겠네요. 네, 강화될 것으로 네. 보입니다. 올 7월부터 법원에서 새롭게 신설한 양형 기준이 적용이 될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는데요. 스쿨존에서 교통사고 돼서 어린아이 숨지게 하면 이 징역 1년 6개월에서 8년형 선고가 되도록 양형 기준이 바뀌었고요. 아이를 다치게 하면은 6개월에서 5년형이 선고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술 마시고 운전해서 이렇게 스쿨존에서 사고 내는 거 정말 엄벌에 처해야 된다고 네. 생각하는데 지난 4월에서 일어난 배승하 양 교통사고 다들 기억하시죠? 그런 것과 같이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사고 돼서 아이가 사망한 경우에는 범행이 여러 건 결합이 되는 거죠. 네. 음주운전과 사망사고 이런 것들이 결합되기 때문에 최대 징역 15년형이 선고가 되고요. 진짜 심지어 어린아이를 치고 시신을 유기한 뒤에 도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최대 징역 26년형의 중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네. 양형 기준이 이렇게 마련이 되면 재판 전반에 아주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교통사고가 특히 이 스쿨존 교통사고, 음주교통사고 정말 중대범죄로 맞아요. 인식돼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새 양형 기준은 7월 1일 이후에 기소된 이 사건부터 적용되는 점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민식이법 나왔을 때 아이들 스쿨존에서 이제 사고 나면은 그 운전자는 큰일 나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맞아요.
바로 양형 기준 나오고 이러는 줄 알았더니 아직도 그게 없다니까. 네. 그래서 이게 형이 들쭉날 지금 알았어요. 네. 이렇게 돼 있었군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도 있다던데요. 네, 다음으로는요, 이 스쿨존의 시설에 관한 문제입니다. 3년 전 시행된 이 민식이법은 스쿨존에는 반드시 신호등을 설치하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4건당 1건꼴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나 교차로에서 사건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네. 이와 관련한 영상부터 함께 보시죠. 이 학교 앞을 서행하고 네. 있는 운전자의 모습인데요. 아주 천천히 가고 네, 계시네. 시속 한 9에서 10km 정도로 아주 천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왼쪽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왼쪽에서 갑자기 자전거. 아이가 나오면서 이 아이를 피하지 못하고 네.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 운전자도 학부모였고요. 자녀를 학교에 데리러 갔다가 나오는 길에 사고가 아이고. 났다고 합니다. 사고 당시 보호 펜스에 가려져서 이 나오는 모습을 보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운전자가 학부모기 때문에 학교 앞이니까 진짜 소행하는 게 저희가 다 봐서 그러네. 느껴지잖아요. 그런데도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이게 사고를 막을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2배 이상 더 조심해서 운전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데 앞서 스쿨존이 시설에 문제가 많다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네, 방금 보신 영상에서 좀 이상한 점을 보신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 보면요, 사고가 일어난 도로가 일반 스쿨존 도로랑은 좀 다르게 생겼던 겁니다. 이 로드뷰로 다시 보면요, 네. 이 도로 앞에 학교 앞에 천천히라는 네. 글자가 없고요. 아무런 글자 없이 그냥 표지판 같은 것도 없습니다. 이 빨간 여기가 네, 원래는 저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맞아요. 저 구역은 이렇게 돼 있다. 이거. 네, 천천히가 맞습니다. 없네. 이 사고가 일어난 곳은요, 원래는 차량이 접근할 수 없었던 이 초등학교 부지였습니다. 부지였다가 이 도로가 생기게 된 다음에 지자체가 스쿨존을 지정할 계획을 갖고 있었지만 지정하지 못하면서 일반 도로인 상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스쿨존으로 지정돼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근데 저런 곳에서 이제 사고가 났다.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일반 교통사고로 처리가 되는 거죠.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일반 교통사고였다. 근데 이제 우리도 이제 운전하다가 저런 이제 사고가 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가입이 돼 있느냐 안 되느냐 달라요. 책임보험이랑 종합보험 다르거든요. 네.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고 본인이 과실이 없으면 처벌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험을 이제 가입하는 목적이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사망사고가 나면 또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되고요. 근데 만약에 저게 이제 스쿨존이었다. 그러면 이제 보험에 가입해도 이제 처벌도 되고 이제 피해자와 합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 이런 스쿨존에 대한 그 시설 강화도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스쿨존 사고의 문제와 해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앞서 전해드렸던 대로 이 스쿨존 사고 최대 26년형까지 내릴 수 있는 기준이 올해 7월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스쿨존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 도리 없습니다. 운전자가 더 조심하는 거죠. 네, 맞아요. 많이 아이들은 우리도 알잖아요. 주의력이 어른만 못해요. 맞아요. 푹푹 튀어나오기 때문에요. 제가 튀어나왔어 어쨌어 보다는 내가 훨씬 더 조심을 해야 된다. 잘 봐야 돼요. 예, 다시 한번 잊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자, 자동차 관련 얘기 여기까지 나눴고요. 이번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 그 법이 알고 싶다. 오늘의 주제는 뭐예요? 네, 그 법이 알고 싶다. 오늘의 주제는요, 이 남편이 알고 보니 아이 셋 유부남이었습니다. 이게 뭐 뭐야. 남편이라고 그랬잖아요. 남편이 아이셋 유부남이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언빌리버블. 믿을 수 없어 진짜. 하지만 놀랍게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해 돕기 위해서 꽁트로 준비해봤습니다. 자, 남편 역할은 이재용 님이 하시고요. 남편에게 속은 아내들의 역할은 저와 예인 씨가 하겠습니다. 사연 속으로 고고! 잘생긴 외모에 탄탄한 재력까지 뭐 하나 빠지지 않는 제 남편. 단지 이름이 삼식이라는 게 좀 어울리지 않았지만 뭐 그것도 단점이 아니라 오히려 개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에 골인한 저희에겐 곧 사랑의 결실이 찾아왔습니다. 여보, 우리 애기 봐. 너무 예쁘지? 그래. 애 이름 뭐라고 지을까? 원빈? 아니면 김우빈? 아이, 우리 애기 이름 말이야. 사식이가 어떻겠어? 어? 사람 이름인데 사식이. 아니 잠깐만, 설마 당신이 삼식이라서 애 이름을 사식이로
그러자는 거야? 아이, 당신도 내 이름이 좋다며. 어? 난 꼭 사시기로 하고 싶은데. 글쎄, 여보, 안 될까? 내가 당신 그 송아지 같은 눈망울, 그 눈망울에 내가 약하다니까. 아유, 근데 우리의 딸인 거 알고 있지? 딸 이름이 사식이. 당신이 나중에 애한테 설명 좀 잘해줘. 아, 알았어. 여보, 고마워. 역시 나한텐 당신밖에 없어. 저 송아지는 그렇게 아이를 낳았는데 이상하게 남편이 아이의 출생 신고를 자꾸만 미루더라고요. 뭔가 불안하다는 생각이 들던 그때 저는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남편이 미혼이 아니라 유부남이었다는 겁니다. 박수림 씨죠? 제가 어제 전화드렸던 본처입니다. 저기요, 전화 받긴 했는데 너무 빵당해서 나왔거든요. 우리 삼식 씨가 유부남? 세상에 별 빵당한 소... 아니, 잠시만요. 삼식 씨? 네, 삼식 씨. 아니, 자기가 삼식이라고 하던가요? 네, 삼식이라고 했어요. 삼식이는 그 네. 사람 이름 아니고요. 네. 저희 아들 이름이에요. 아들. 우와, 네. 그게 아들이 있다고요? 네. 그것도 하나가 아니고 셋입니다. 그래서 한식이, 두식이, 삼식이. 형제예요. 한식이, 두식이, 삼식이. 아니, 그래서 우리 딸을 사식이라고 지은 건가? 어쩐지 그 촌스러운 이름을 고집하더라니. 말도 안 돼. 이건 진짜 꿈이야. 어쩜 이럴 수 있을까요? 그의 직업도, 재력도, 그리고 나만 사랑할 거란 그의 말도 모두 가짜였습니다. 아이까지 낳은 내 남편이 유부남의 다둥이 아빠였다니.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막장인데 이거.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말이 안 되는데. 정말 황당한 일인데 어떤 일입니까, 황당해. 이거? 네, 이 아내를 감쪽같이 속인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네. 2016년 2월 미혼인 30대 여성 B 씨와 이 40대 남성 A 씨가 만나게 됐는데요. 이 헬스장을 운영한다고 소개한 이 남성에게 이 B 씨가 호감을 얻었고 두 사람은 이제 사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듬해인 17년이죠. 2017년 두 남녀는 양가 부모님과 하객을 보는 앞에서 결혼식을 올렸고요. 그 아이 한 명까지 낳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남편이 자녀의 출생 신고를 계속 미뤘다고 합니다. 어허. 보통 아이 출산하고 나면 출생신고 바로 하러 가거든요. 그러게. 그렇죠. 자꾸 미뤘다. 이건 뭔가 깨름칙해. 무슨 냄새가 나. 그러니까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상해. 예. 네,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네. 이 그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면 너무 깨끗했다고 합니다. 깨끗해. 네, 게다가 또 남편이 이 한 14억 원 정도 들어있는 통장을 보여주면서 어머. 경제적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아내를 안심시켰다고 14억 합니다. 원. 우와. 네, 아내는요, 이 남편에게 무슨 사정이 있을 거라고 믿고요. 그 믿음을 좀 믿음으로 기다렸는데 네. 알고 보니까 이 청첩병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이 아이 출생을 차일피일 미루던 그가 이 아이 셋이 있는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아이 셋이나 있는데 이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그렇죠. 미혼시켰다? 아예 몰랐고요. 아. 제가 가장 놀라운 건 양가 부모님에다가 하객까지 모시고 그러니까. 결혼식을 했다. 그러게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네, 결국 그 결혼식은 이제 사기극이었던 아, 겁니다. 아, 연기였어요. A씨는 네, 네. 2017년 가을 이 가짜 부모님과 가짜 하객을 모아서 허위 결혼식을 올린 거고요. B 씨의 가족들이 이 상견례도 하지 않고 이 혼인 신고를 미루는 A 씨를 의심하니까 잔고가 14억 원이 있는 것처럼 이 통장 거래 내용을 위조하기도 했고요. 또 B 씨는 가족관계 증명서도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것처럼 꾸며냈다고 합니다. 이처럼 그의 치밀했던 거짓말은요, 그의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를 본 다른 여성의 폭로로 자초지종이 드러나게 됩니다. 또 다른 여성이 있어요. 자녀. 이게 다 거짓으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당연하죠. 어. 자녀 셋인데다가 가짜 결혼식 치르고 그리고 거기다 애까지 낳고 야. 이거 뭐야 도대체 남편이 이런 사람인지 꿈에는 알았겠냐고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인데 더 몰랐던 게 드러난 게 있나요, 그러면? 네, 있어요? B 씨가 속은 건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헬스장을 운영한다는 A 씨의 직업도 거짓말이었고 뭐야, 이 사람. 심지어 이 A 씨의 이름조차
이 알고 보니까 먼저 결혼한 아내와 이 사이에서 낳은 아들의 이름을 가명으로 썼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아빠가 돼서 아들의 이름으로 외도를 해요? 이거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름도 거짓말, 직업도 거짓말, 아이까지 거짓말. 아. 조항조의 거짓말 듣고 오시겠습니다. 아. 이거 완전 다 거짓말이네. 아니, 그거 근데 진짜가 없어요. 이건 뭐지? 이게 아내의 충격도 컸을 테지만 이 사람 뭐예요 도대체? 진짜. 그가 이 미혼 행태를 보인 것은 아무래도 이 금품을 노린 것이 아닌가 보이고요. 그는 이제 B 씨와 사귀면서요, 뭐 지갑을 잃어버렸다든지 헬스장 기구를 바꿔야 된다 하면서 20차례에 걸쳐서 돈을 받아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2017년 11월까지 1년 9개월 동안 B 씨로부터 총 1억 8,400여만 원을 가져갔다고 합니다. 아이고. 1억 8,400여만 원이면 거의 뭐 2억 원에 가까운 2억 원이죠. 돈이거든요. 네.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A 씨는 이에 대해서 뭐라고 주장했을까요? A 씨는요, 돈을 변제하지 못한 것과 결혼은 별개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돈을 갚지 못할 뿐이지 이 B 씨와의 결혼 생활을 유지할 의사나 능력은 가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혼 생활을 유지할 의사가 없던 게 아니라면 그럼 걸릴 때까지 계속 그러면 두 집 살림 하려고 했던 거예요? 뭐예요? A씨 주장을 들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거. 그러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이가 셋이나 있는 유부남인데 이걸 왜 몰랐을까 싶은데 앞서 우리가 들어봤잖아요. 모든 뭐 서류를 네. 조작하고 그렇죠. 통장을 가짜 서류. 조작하고 결혼식까지 했으니까 이건 뭐 의심할래 할 수가 없었을 것 당연히 같아요. 속죠. 이거 재판부에서 이 남자한테 엄벌을 내렸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결혼 전에 조심해야 될 게 돈 빌려달라는 사람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이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네. 처음에는 이제 사기 혐의만 이제 조사가 됐는데 네.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통장도 위조를 했고요. 그다음에 혼인관계증명서까지 위조해가지고 이제 사문서 위조죄하고 고무서 위조죄가 추가돼서 법원에서도 굉장히 재질이 안 좋다고 봐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3년. 결국 이제 징역형을 받게 됐습니다. 미혼 여성을 속여서 아이를 낳고 이런 점도 재판에 좀 영향을 줬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어떻게 보면은 사기의 수단으로 지금 결혼하고 아이까지 출산한 거잖아요. 이 태어난 아이는 정말 무슨 죄입니까? 그렇죠. 너무 지금 양형 사유로는 굉장히 재질이 나쁘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아까 뭐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혼을 계속할 계속하지 않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 아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을 때 다 이해 못했잖아요. 재판부도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한 변명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출생 신고도 계속 미루고 아이 낳고 나서 생활비 보내거나 아빠로서 역할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굉장히 재질이 나쁘다라고 봤고요. 또 지금 이 피해자인 여성은 나중에 또 혼자 이 아이를 키우고 맞아요. 양육을 해야 되는 상황에 맞아요. 처했잖아요. 당연히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엄하게 벌해서 자기 잘못 돌아보고 반성하도록 해야 된다고 재판부에서 양형 이유 밝혔습니다. 옛날에는 혼인빙자 간음죄가 적용이 돼서 처벌받을 수 있었잖아요. 지금은 안 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범죄가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너무 구시대적 유물이다. 뭐 네. 이제 그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해서 이제 위헌 판결에서 이제 없어졌고요. 형사처벌은 안 되고 이제 할 수 있는 게 이제 민사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위자료. 또 어떤 남성이 본인의 이름과 직장, 직책 모두 속여가지고 이제 여성과 이제 그 교제를 했는데 네. 나중에 이 여성이 소송을 했어요. 위자료가 얼마 나왔는지 아세요? 네. 얼마? 얼마나 1,000만 원 나왔습니다. 에? 위자료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많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런 사건 사고는 미리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좀 의심스러운 사실 서류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서류를 위조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네네. 되느냐? 출력하는 걸 봐야 돼요. 이미 출력된 서류는 위조가 된 거니까 요즘에 인터넷에서 쉽게 출력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그 출력하는 과정을 봐요. 혹시 이제 미심쩍으면 뭐든 좀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을 좀 가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 법이 알고 싶다에서 보면요. 네. 이렇게 뭐 죄를 졌을 때 양형 있잖아요. 네. 아니 우리 상식하고 너무 안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 아니 뭐 이렇게 안 때리고 아껴 그거를. 왜 안 때리냐고요, 왜? 난 지금- 강하게 좀 팍 아니 때려줘야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고요. 어쨌든 그러니까요. 이건 민사를 통해서 이게 해결할 수 있다 그러는데 위자료가 이렇다니까 이건 너무 뭐 어떻게? 아니 우리가 예, 이런 경우에 30년 동안 맞고 산 아내가 있었거든요. 네. 가정 부모님 얼마 나올 것 같아요, 위자료가? 30년 동안 계속 맞고 30년이면 살았다. 그럼 30억은 30억. 저 똑같네. 30억. 3천만 원입니다. 이게 위자료가 사실 우리나라에 굉장히 약해요. 아니, 그럼 40년 맞고 살았으면 4천만 원이에요? 아니 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대체 왜 이런 걸까, 진짜? 정신적인 어떤 손해배상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람마다 느끼는 어떤 정신적인 피해의 정도가 다 다를 수 있고, 그리고 입증이 사실은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몸을 맞으면은 상처가 보이지만 정신을 맞았을 때는 사실 그게 굉장히 고통스러움에도 맞아. 불구하고 이게 입증이 맞아. 잘 되지 않으니까 다른 판결과 네. 좀 평평을 맞추기 위해서 하다 보니 이런 식으로 일률적으로 좀 기준이 어느 정도의 양형 사유처럼 그렇게 아니, 변호사들이 일을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 이게 사건은 왜 이렇게 되는 그래요. 사실 한 사람의 인생을 그냥 송두리째 망친 거잖아요. 아, 그렇죠. 이런데 또 위자료도 그렇고 B 씨가 낳은 아이도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아이의 뭐 출생 신고나 양육비 문제. 이거 진짜 해결해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일단 출생신고가 문제죠. 지금 이 남편은 이미 배우자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혼인신고도 안 됐잖아요. 그럼 이 아이는 그냥 혼인의 출생자, 그러니까 혼외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친모가 이 가족관계 등록법에 따라서 친모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친모와의 이 가족관계 등록부에만 친자관계가 기재가 돼요. 그러면 아빠가 만약에 나서서 인지신고를 하게 되면은 이게 또 아빠와의 법률상 친자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지금 이 사람 협조를 안 할 것 같잖아요. 그럴 때는 이 아빠를 대상으로 결국에 소송을 해야 됩니다. 인지청구 소송해서 이 아이가 내 아이가 맞다라는 걸 유전자 검사로 확인을 받고 법원에서 법률상 친자관계를 인정해 주도록 이 승소를 하게 되면은 법률상 친자관계가 이제 생기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버지 가족관계 등록부에도 이 아이가 올라가게 되는 거고, 상속인으로서 또 법률상 아들로서 아이로서 딸로서 이 어떤 권리를 다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먼저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재시키는 게 아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네요. 그렇죠. 이제 법적으로 친부 친자가 돼야만 양육비를 이제 청구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사람일수록 양육비를 나 몰라라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 그렇죠. 끝까지 추적해서 받아야 됩니다. 요즘에 이제 양육비 강화되는 많은 법이 생겼거든요. 이제 네. 운전면허도 정지시킬 수가 있고, 해외 출국도 이제 못할 수게 할 수가 있고, 또 최후에는 한 달 동안 감치라고 구속도 시킬 수가 있고요. 네. 또 신상 공개까지 할 수 있는 거 있으니까 양육비 못 받으면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진짜 그야말로 거짓말로 남의 인생을 망친 거잖아요. 맞아. 혹독한 대가를 좀 치렀으면 좋겠어요. 아니, 재판부가 또 나오셨어. 좀 더 강했으면 좋겠어요. 너무한 것 같아요. 아니, 오늘 우리가 다룬 게 몇 가지 있는데, 우리 생각보다 굉장히 약해. 네.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하신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법이 알고 싶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용한 상담소 이호선 전문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상담소에서 이야기 나눌 주제는요. 바로 이겁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못 말리는 당신입니다. 내 배우자의 이런 점은 못 말린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혹시 있으실까요? 있겠죠? 뭐 있어요? 네. 아니 뭐 우리 남편은 뭐 그런 못 말리는 그런 건 잘 없어요. 네. 좀 워낙 좀 알뜰해서 쇼핑을 가더라도 거기 그 장소에 사질 않습니다. 더 싼, 더 저렴한 사이트를 찾죠. 예, 아, 그건 장점이네. 한번 아니 그래도 세일을 해 백화점에서 그 옷을 사러 가 세일하니까 많이 세일하네 그래 옷을 입었어. 원래 이뻐 이쁘고 괜찮네. 자 이거 계산해 주세요. 아니 싸잖아. 아니, 더 싼 사이트 찾았어. 그리고 집에 가 그냥. 이거 장점이기도 한데. 장점이지. 제가 볼 때 이 집은 네. 남편이 아니라 박수림 씨를 못 말려요. 그런가요? 아니, 저는 그 어디 외출할 때요. 네. 나가서 한참 기다려도 안 나와. 그게 계속 되풀이 되고 시간관념이 좀 없어요. 아내분께서. 근데 우리는 생방송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치. 진짜 1시 5분에 만나 이렇게까지 되거든. 네. 근데 5분 10분은커녕 30분? 그걸 왜 안 지키지? 왜 안 그게 되는 또 거야? 준비하느라고. 여자들은 변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 시간이 있는 거죠. 아, 이해해 주세요. 내려와 그러면 아파트 저쪽 단지에서 미리 전화를 해야 내려와 있을까? 네, 맞아. 또 지혜를 또 터득했으니까. 네. 근데
게 사실 누구나 네. 잘 바뀌지 않는 이런 특이한 고집이 하나씩은 있을 텐데요. 자, 그래서 오늘 또 저희가 관련된 사연들을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 사연 수림 씨가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사연의 제목은요. 20년째 버리지 못하는 남편입니다. 뭘 버리지 못할까요? 20년째? 자, 사연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4년 된 40대 여자입니다. 저희 남편은요, 자기가 쓰던 물건에 이상한 애착을 가지고 있어요. 러닝, 팬티, 베개 이런 거를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20년째 안 버리고 입어요. 러닝을 20년째 입어도 멀쩡하냐고요? 당연히 안 멀쩡하죠. 해지고 늘어져서 거의 넝마가 됐어요. 저희 딸애가 아빠 쭈쭈 좀 가려 하고 러닝을 옮겨주잖아요. 그러면 반대쪽 쭈쭈가 또 나와요. 아이고. 제가 새 옷을 사줘도 까끌거려서 못 입겠대요. 그럼 연애할 때는 어떻게 이렇게 멀쩡하게 입고 있었냐니까. 연애할 때는 이렇게 못 입어서 공황장애 올 뻔했대요. 아이고. 왜 이렇게 옛날 물건에 집착하고 버리지 못하는 걸까요? 저희 남편의 심리를 좀 알고 싶어요. 이 댁은 절대 이혼은 안 하시겠네요. 절대 못 버리니까. 못 버리니까. 아니 근데 속옷을 관리를 잘했다고 해야 되는 건 어떻게 되는 아, 거예요? 근데 관리 잘했다고 해도 20년은 이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당연하죠. 대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하실 분들 계실 것 같아서 네. 저희가 사연자의 사진을 아, 그래요? 왔습니다. 직접 보내주셨거든요. 사연자 직접 올려줬어. 아. 네, 어떤 사진인지. 마이 갓. 이거 너무 심한 앞치마 아니죠? 앞치마 아, 아니죠? 허리까지 옷이죠? 내려오네. 러닝 셔츠. 네, 이게 뭔가 그리스 저렇게 돼 있어. 신화에 나오는 예. 진짜. 그리스 신화의 그 신들이 옷 저렇게 입고 아. 있거든요. 맞네. 야, 저 정도면 옷신이시여. 정말 아내가 답답할 것도 같은데. 이 사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일단 저 사진을 보면서 느낀 게, 저분이 일단 아내에게는 정말 중요한 기능을 하나 하고 있는데요. 바람은 안 나겠어요. 바람은 안 납니다. 저 옷 입고 바람 피기는 정말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사실 이 낡은 것이 주는 편안함이 있어요. 이 낡은 편안함이라고 하는 건 내가 이걸 입으면 세상 편한 거예요. 그래서 왜 나이가 들수록 꽉 조이는 거 못 입고 더군다나 그 바지가 됐건 뭐 윗도리가 됐건 윗옷이 됐든지 간에 그냥 넉넉하게 입게 되는 이런 양상들이 있는데 이 낡은 것 자체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편안함에 집중하는 분들은 사실 이렇게 못 입는 경우들도 내가 입었던 낡은 옷들만, 오래된 옷들만 입는 경우들이 꽤 있는데요. 제가 볼 때 이런 분들 먼저는 옷값 잘 안 들어가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낡은 걸 좋아하는 분들은 아내하고도 오래 살수록 잘 지내실 겁니다. 그러니까 외출했다가 집에 들어왔을 때 우리 답답하다고 막 고무줄 바지, 무릎 튀어나온 바지 막 갈아입고 편하다 막 맞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좀 전에 사연자 남편분은 너무 과하게 많이 내려오셨는데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이 저 내 사진 아니야?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긴 해요. 아 근데 누구나 하나쯤은 있잖아요. 네. 내가 애착을 가지고 오랜 기간 맞아요. 쓰면서 버리지 못하는 물건. 저도 생각해보면 그런 거 있긴 하거든요. 아이들 특히 그렇죠. 네. 어디 이사 갈 때 절대 못 베개, 버리게 하는. 인형 이런 거. 아, 그렇습니다. 저희 아이도 던지라고 있어요. 어렸을 때 맨날 던지던 인형이라 저희가 이름을 던지라고 줬는데 귀여워. 절대 못 버리죠. 낡아도 그쵸. 근데 어른들도 이런 게 또 있긴 하나씩 있어요. 있죠. 예. 그리고 아이들이 그렇게 버리지 못하고 늘 끌어안고 곰인형이라든지 이런 던지와 같은 있어. 인형이라든지 아니면 담요 같은 거 있는데 이런 걸 이제 심리학에서는 중간 대상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대상? 내가 어떤 불안한 상황에 심지어 엄마가 없는 상황에도 얘랑 있으면 안심이 되게 되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요거 이제 버리고 세상 속으로 아주 자유롭게 한 발짝씩 걸어 나가게 되는데 요런 과정이 어린 시절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 잠깐 나누었던 것처럼 어른이 되어서도 사실 이렇게 애착 물건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절대 못 버리고 오히려 이걸 가지고 있어야 마음이 편안하고 이걸 입고 있어야 내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얻고 이런 경우들도 생겨나거든요. 그럼 이게 어린 시절로 뭐 퇴행을 하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대단하고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물건들 중에 이런 게 있다면 나한테는 일종의 안심 코드 같은 게 하나 있는 거기 때문에 괜찮은 거고요. 근데 우리가 이게 지금 옷과 관련된 거는 약간 다른 차원일 수 있어요. 네? 이를테면 내가 이걸 입었을 때 편안해, 이거 안 입으면 불안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피부 민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새 옷 입었을 때 막 까끌거린다든지 그 옷에서 냄새가 난다든지 아니면 그 새 옷이 주는 그 특유의 불편함이 있잖아요. 이런 거를 못 견디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지금 남편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옷에 대한 너무 큰 불편함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면 이게 애착 물건이라면
여기에는 심리적 스토리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새로 산 옷을 입으면 까끌까끌해 싫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더 비싼 옷 돈을 주고 더 좋은 거 사 입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심리적인 요인이 컸다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겠네요. 제가 볼 때는 이 아내가 아마 각종 옷들 부드럽다는 거 아주 팔도를 다 뒤져서 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낡은 옷을 고집하는 데에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아마 새 옷이 주는 혹은 이 옷이 아니면 안 되는 이런 심리적인 까끌거림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무엇보다 이 남편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연애할 때는 이거 공황장애 올 뻔했다. 이거 안 입고 다른 새 옷 입느라고 공황장애 올 뻔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라면 이 옷이 주는 모종의 애착 주제가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봅니다. 근데 제가 이 사연을 들으면서 야, 공황장애가 올 정도로 견디기 힘든 상황인데 아내와 연애할 때 이걸 견뎠다는 건 그 사랑 참 크네요. 사랑이 크. 마음은 확실한 것 같아요. 사실 결혼하고 나서 내 원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해도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어야 가능한 거여서 참 사랑은 하는 것 같은데 아내 입장에서는 답답하긴 할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속옷이라 다행입니다. 겉옷이면 어쩔 뻔했어요. 그러네. 20년째 같은 옷 입고 있으면 그것도 괴로운 일인데 네. 그래도 안쪽에 입는 옷이라 다행인데 이 남편은 복세편살입니다.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 또 그리고 사실 굉장히 알뜰하신 분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 안쪽이 이 느슨해 보이지만 그렇다고 지저분한 건 아니거든요. 네네. 그러니 마음 편하게 가져가시고 다만 남편이 이 힘들어할 때에는 그냥 편하게 입게 두셨으면 좋겠어요. 굳이 이 부분을 안 된다 얘기할 것 없이 그리고 말리다 못해 사진 올리신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나 이 남편이 다른 것에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 속옷 하나 편안하게 못 입으면 어떻겠습니까? 맞아. 제가 보니까 이 러닝셔츠 브랜드가 궁금하더라고요. 20년 동안 빨았는데도 제가 보니 그러네. 별로 낡진 않았더라고요. 늘어지기만 했지. 제가 볼 때는 60수 이상입니다. 아니 그리고 유독 변화를 싫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 가는 거 싫어하고 인테리어 하는 거 싫어하고. 근데 여기에는 살짝 귀차니즘 같은 것도 포함이 돼 있다고요. 그렇죠. 귀찮은 거 딱질색. 맞아. 근데 집에서 보는 사람이 너무 보기 싫잖아요. 네. 그럼 저 러닝셔츠를 버려? 몰래? 아니 숨겨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아니 그거는 그냥 입게 두셨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이거 버리면 버리는 대로 이 남편은 또 한 번에 마음의 불편함을 계속 가지고 심리적 까끌거림을 느낄 거예요. 네. 우리가 사실 배우자에게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만일 그 런닝셔츠 하나로 그 사람에게 자유를 줄 수 있다면 그건 생애 선물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뭐 그게 만약에 지저분하고 냄새가 나면 모르겠지만 그거 입어서 그 사람이 편하대잖아요. 돈 안 들어가고 좋죠 뭐.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사연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자, 다음 사연의 제목은요. 아내 말도 안 듣더니 의사 말까지 안 듣는 고집불통 남편입니다. 저희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했는데요.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도 말 안 듣는 남편을 둔 60대 아내입니다. 저희 남편은 평생 제 말을 잔소리라면서 귀뚱으로 들었거든요. 근데 하다 의사 말까지 안 들을 줄은 몰랐어요. 남편이 혈압이 높은 편이라 약을 매일 먹고 있어요. 근데 요 며칠 약도 깜빡하고 계속 술자리 나가더라고요. 그러다 얼마 전에 남편이 아침 먹는다고 일어나다가 갑자기 휘청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119를 부르고 응급실에 가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의사한테 말해서 MRI 찍고 혈액 검사도 하고 다 했는데 다행히 몸에 이상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의사가 남편한테 요즘 약주하냐면서 술 먹으면 약 드셔도 소용없어요. 술 줄이셔야 해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이참에 술을 좀 줄이겠구나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양반이 집에 와서는 돌팔이 의사가 뭘 아냐고 내 몸은 내가 잘 안다면서 또 술을 마셔 나가자는 거예요. 의사들도 말을 저렇게 하고 다 술 먹고 운동도 안 한다면서 의사 말을 다 믿을 필요는 없대요. 근데 어이가 없는 거는요. 그러면서 인터넷에 떠도는 그런 얘기 있죠. 아플 때 술로 소독해야 몸속에 세균이 죽는다. 토끼는 2년밖에 못 살지만 거북이는 400년을 산다. 그러니까 운동을 안 하는 사람이 더 오래 산다 하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또 찰떡같이 믿어요.
저는 남편이 또 쓰러질까봐 겁이 나 죽겠는데 어디서 또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와서는 요 며칠 약을 안 먹어서 그렇지 약 먹으면 괜찮다면서 자기는 아무 문제 없대요. 제 말도 안 듣고 전문가인 의사 말도 안 들으면 대체 누구 말을 들을지 모르겠어요. 저희 남편 말 좀 잘 듣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네. 아, 이게 다른 문제도 아니라 건강과 관련된 문제여서 더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사 말도 이제 안 듣는 상황이에요. 이게 뭐 소신 있으시네요. 아니 근데 의사 말도 안 들으면 건강에 대해서 누구 말을 듣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분은 자기 말만 듣는 거죠. 본인의 이야기만 분명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옛날에 많이 썼던 말인데 지금은 잘 쓰지 않는 표현 중에 하나 뭐가 있냐면 옹고집이란 말이에요. 진짜 옹고집 중에 옹고집이신 분인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이 사연을 들으면서 느끼는 건 남편이 아내의 말은 또 의사 말은 정말 안 듣지만 농담 하나는 100점인 것 같아요. 뭐 토끼는 얼마 못 살고 거북이는 봐라 400년 400년을 산다. 산다. 근데 본인이 거북이는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제가 아는 분들 중에는 죽을 고비 넘긴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분들 이렇게 좀 살펴보면 죽을 고비 넘긴 분들 보면 대부분 삶이 많이 변화해요. 근데 죽을 고비를 넘기고도 삶이 잘 변화하지 않는 분들은 본인들보다 배우자가 더 늙어 있어요. 너무 마음을 졸여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제가 볼 때는 이 남편보다 아내가 더 쪼글쪼글 늙지 않았을까. 마음이 너무 졸여있기 때문에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뭐 의사 말마저 안 듣는다. 그러면서 아내가 굉장히 걱정이 큰데 제가 볼 땐 남편 고집은 저도 잘 못 꺾습니다. 못 걷긴 합니다만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남편 마음이 어떤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약을 잘 복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연 보시는 분들 보면 우리 남편 사연하고 너무 비슷한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 어머님 친구분 저는 그분 사연인 줄 알았어요. 정말 큰 병 수술하셨거든요. 근데도 술을 그렇게 드세요. 그리고 약을 먹으라고 꼭 하면 약을 안 드세요. 식탁에 약을 딱 올려놓고 나가시잖아요. 그대로 약이 있대. 왜 약 안 먹냐면 깜빡했어. 계속 깜빡했다고 안 먹는데요. 그 약을 봉투 뜯어가지고 입에 물까지 털어 넣어주고 그래야 나가야 마음이 좀 편하대요. 근데 이번 사연 들어보니까 아마 아내분은 최후의 방법으로 전문가랑 가서 얘기를 나눠보면 말을 들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의사의 말도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고민이 크죠, 이러면. 자, 해결 한번 해봐야죠. 내 몸은 내가 잘 알아. 의사 말도 안 듣는 고집불통 남편인데 첫 번째 솔루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솔루션입니다. 의사 불신 남편. 사실은 불안하다. 불안하다. 불안하지. 네. 어떤 뜻이에요? 이게 이제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 의사 말도 안 듣는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의사들에게 물어보니까 의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환자 유형이 있더라고요. 그 궁금해요. 유형 중에 첫 번째가 의사를 믿지 않는 환자. 두 번째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환자. 있어. 세 번째 온통 불평 불만인 환자. 맞아요. 마지막에 무례한 환자. 이렇게 네 부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보니까 이 남편 우리 사연을 주신 분 이 남편께서는 네. 제가 보니 의사 안 믿죠, 마음대로 하죠, 불평 불만이죠. 지금 무례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서 사실 의사들이 참 힘들어하는 환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까 의사에 관련해서 얘기할 때 의사가 돌팔이다. 이렇게 물론 의사 중에도 뭐 돌팔이도 있고 명의도 계시겠죠. 사람도 뭐 성격 좋은 사람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 맞아요. 있으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의사가 돌팔이라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괜히 결과가 건강하다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가족이 있는데 괜히 나 술 못 마시게 하느라고 나를 불편하게 했다. 내 감정을 상하게 했다. 아마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본인이 이제 약 먹으면 무조건 괜찮다. 약 먹으면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그냥 자기 의사대로 이제 앞으로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더군다나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의사들이 자기들은 지 관리 안 하면서 남한테 꼭 이런 거 시킨다. 이런 얘기하면서 일명 불신에다가 불만까지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런 걸 보면 이분이 의사들과의 사이가 좋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동시에 본인 몸 상태에도 좀 문제가 있거나 너무 과신을 한다 이런 느낌을 받고요. 특별히 이게 이 고집불통인 사람들 전형적인 성격 패턴이 이분들처럼 이 경험에 대한 자기 확신, 다른 사람을
이야기는 전혀 듣지 안 않고 들어요, 맞아. 정보도 내가 봤을 때 내가 납득이 되는 정보만 수용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의외로 자기 불안이 또 높습니다. 이게 굉장히 자신만만해하고 이럴 것 같죠? 네. 내부적으로는 누구의 말을 믿지 않고 내 말만 믿는다는 건 내 말 이외의 나머지 말들은 다 적절치 않거나 혹은 내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마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토끼는 뭐 2년 사는데 거북이는 400년 산다. 뭐 알코올로 소독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이런 유머와 같은 말을 앞세워서 내 상황에 대한 일종의 정당화를 하고 있는 건데 이 정당화를 하거나 합리화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내심 안쪽으로 내가 건재하다 혹은 나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보이는 건데 가장 강한 확신 그 그림자에는 불안이 내재해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 남편이 뭐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괜찮다 말하지만 그 안쪽으로는 약 먹으면 괜찮대, 약 먹으면 괜찮아. 전 이 말에서 그 안에 불안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강하게 갖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여기 알코올 얘기도 하고 뭐 했는데 네. 체온 높은 게 좋대. 그러면서 술을 독주를 먹어야지. 한잔 이런 것도 있고 아까 저 토끼하고 거북이 얘기 이건 어디 가서 써먹을 때 좋겠는데. 운동하라 안 그러면 돼. 운동 안 하는 거북이가 더 살아? 뭐 이러고. 이거 운동하기 싫어하는 사람들한테는 아싸 요거 써먹어야겠다 이런 생각한다니까. 안 돼. 어느 정도는 운동을 해주셔야 돼. 아이, 그럼요. 뭐 남편분이 참 유쾌하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아내 입장에서는 자꾸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면 속 터지거든요. 터지죠. 그런데 얼마 전에 또 혈압이 높은데도 계속 술을 마시다가 쓰러져서 119 구급차에 실려간 적이 있었잖아요. 건강을 생각하면 이제는 좀 줄일 때가 된 것 같은데요. 우리가 쓰러져 본 경험 있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 쓰러질 때 그 아찔함 아마 그 기억이 선명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생각보다 희미하신 분들도 계실걸요. 이 쓰러짐에 대한 경험이라는 게 나중엔 경험이 아니라 기억으로만 남아서 네. 이 기억은 늘 경험치만큼의 공포감을 가져오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쓰러진 경험이 있는 분들의 경우 중에서도 이 기억을 정말 새로운 삶을 선택하는 경험으로 삼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냥 잊혀진 기억으로 가져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평생 한 번도 쓰러지지 않았다가 휘청하면서 쓰러진 경험이라고 하는 건 내심 큰 일종의 상처 혹은 큰 일종의 심적인 불안을 경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런 분들은 술을 마신다 그래도 제가 확신합니다. 그전만큼 마시진 않아요. 의사가 결국 이런저런 검사를 했고 검사 결과 괜찮습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쓰러졌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술을 마셔도 그전만큼 마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또 한 가지는 이분이 왜 이렇게 아내 앞에서 마치 유세하듯이 아 괜찮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까 생각해 보면 어쩌면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갖고 싶었던 것도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내가 이렇게 보여주는 이 강한 불안에 대해서 안심을 시키려고 하는 건 아닌가. 괜찮다고 자기를 오히려 크게 보이려고 하는 수컷의 감정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이게 크게 쓰러졌던 분들, 크게 아팠던 분들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양상이 있죠. 하나, 너무 의존적이 되거나 아니면 오히려 허세를 부르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이 남편이 후자 허세를 부리는 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분들 허세를 부르는 분들은 보면 나름의 또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너무 염려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허세를 부리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하나 좀 들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 앞에는 강자가 없는 거거든요. 자신할 수 없는 거라 이 허세는 그냥 짧은 허세로 끝나고 실질적인 삶의 변화로 좀 이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솔루션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솔루션 한번 볼까요? 이어서 보여주시죠. 자, 약 복용 잊지 않는 환경을 만들자입니다. 환경을 만들자. 이건 어떤 뜻입니까? 이게 우리가 아프면 네. 또 나이 들어 아프면 내 몸 관리 더 잘할 것 같죠. 근데 놀라운 결과가 하나 있는데요. 만성 질환자들이나 중증 질환자의 30%는 약 복용을 스스로 중단한 적이 있다.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만성 질환자. 이제 이 이유를 물어보니까 네. 첫째는 잊어버리고 못 먹었다라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처방전을 그냥 무시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네네네. 또 한 가지는 자기 마음대로 용량을 줄이거나 막 늘리거나 이런 경우가 있고 마지막은 처방받지 않은 약하고 막 섞어서 먹는 경우 이런 경우들까지 있었는데 우리가 사실 이
특별히 나이가 들어서 만성 질환이나 아니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여러 질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런 경우에 약을 제때 복용에 맞춰서 먹지 않으면 이게 증상이 심각해지거나 아니면 치료에 실패하는 경우가 나이 들수록 많아진다는 거예요. 각별히 우리가 복약이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약을 제대로 먹지 않는 분들이 계시죠. 네. 이런 분들 계시면 보통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은 약을 너무 안 먹길래 당신 쓰러지면 나는 절대 119에 연락하지 않겠다. 그냥 쓰러져서 가는 장면을 그냥 지켜보겠다. 그렇게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날부터 약을 막 미친 듯이 드시더라고요. 이렇게 사실 이런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너무 약을 안 먹으니까 맞아요. 보통은 이제 쓰러져서 아프거나 그러면 약을 잘 먹는 경우는 두 가지죠. 하나, 정말 내가 너무 아파서 그렇죠. 이 아픔에 대한 통증이 강할 경우는 약을 안 먹을 수가 없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삶에 대한 의지가 강한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누가 약을 먹지 말라 그래도 알아서 약을 잘 챙겨 드십니다. 근데 보통의 경우는 자기의 건강을 확신하거나 네. 삶의 의지가 없거나 아니면은 기억력이 깜빡깜빡하거나 네. 마지막으로 그냥 게으른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게으른 분들 중에는 건강에 대한 확신이 꽤 있는 것들이 섞여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본인은 괜찮은데 나머지 가족들이 발을 동동동동 구르게 됩니다. 맞아요. 정말 힘든 일이죠. 네. 그러니까 제가 지난달에 수술을 해봐서 알잖아요. 너무 아프니까 막 약을 챙겨 먹게 돼. 아까 먹었는데 또 먹고 싶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 만성적으로 계속 이게 한 달 넘어 지나가다 보니까 2달까지는 제가 약을 먹어야 되는데 내가 먹었나? 안 먹었나 깜빡하게 기억이 안 되더라고요. 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알람을 맞춰놔야 되는 거야. 만성 질환자들은 깜빡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긴 들어요. 고혈압, 당뇨, 이를테면 눈에 오는 녹내장 이런 거는 거의 매일 아니면 하루에 2번 맞아요. 이런 게 있어요. 먹어야죠. 근데 그걸 쭉 하다 보면 잊거나, 오늘 하루 이틀 정도야. 벤치 때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귀찮아서 혹은 자주 깜빡해서 이렇게 약을 잘 안 챙겨 먹는 배우자라면 옆에서 좀 챙겨줘야 되는 신경 쓰이죠. 거죠. 네. 우리가 매일 먹는 약도 깜빡깜빡합니다만 내 몸이 멀쩡하면 안 먹어요. 네. 이 사람이라는 게 그런 참 맞아.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약 먹을 때 몇 가지 딱 잘 약을 잊지 않고 먹을 수 있는 방법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제일 먼저 요일별로 약통 이렇게 넣어놓는 거. 아 있어요. 되게 요일도 귀여워요. 헷갈리고 네네. 시간도 헷갈리니까요. 그렇게 요일별 약통 그거 이제 싸게 파는 데 가시면 1,000원이면 사거든요. 그거 사용하시면 좋고 또 한 가지는 약 복용 날짜에다가 달력 있잖아요. 네. 그걸 약을 이렇게 붙여놓는 분도 계세요. 아 맞아 봤어요. 떼서 먹는 거. 알약을 붙여놔요, 달력에. 아니, 이렇게 봉투가 봉투에 들어있으니까 넣어서. 네, 맞아요. 그걸 큰 달력 왜 농협이나 이런 데서 네, 있잖아요. 네. 예, 예. 거기다 이렇게 맞아요. 붙여놓는 것도 사용하시면 좋고요. 정 안 되겠으면 아침에 우리 식탁에 밥 먹잖아요. 밥 먹을 때 숟가락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으면 돼요. 네. 숟가락 위에. 저희 집이 쓰는 방법입니다. 쓰는 방법인데 이거 왜 그러냐면 약을 안 드시는 분들은 게으르기도 하고 옆에서 누가 챙겨줘야지만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챙겨줘야지만 먹더라도 이 사람이 아프면 결국은 내 문제가 되거든요. 일단은 내 남편이 아프면 결국은 내가 힘들어지는 맞아요, 거라서 맞아요. 혼자 사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요일별 약통이나 붙이는 방법이나 아침마다 이게 수저에다가 늘 이렇게 놓는 습관 이거 좋지만 그게 아니라 정 배우자가 안 된다 그러면 정말 박수림 씨 방법처럼 이렇게 이 약을 아침에 이렇게 쑤셔 넣는 방법으로 쑤셔 넣어야 나도 챙겨야 됩니다. 벌려. 그건 뭐냐? 제가 지금 드렸던 말씀은 뭐냐면 네. 약을 먹을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좀 일부러라도 만들어 보자는 맞아요. 거예요. 이런 걸 하지 않으면 결국은 나중에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환경들 중에 약 먹는 환경은 나중에 장기적으로 약을 먹어야 될 내 생명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무엇보다 이렇게 꾸준히 약을 아침에 숟가락에 놓든지 요일별 약통을 먹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나중에는 본인이 약을 안 먹으면 본인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렇게 약 먹는 습관이 만들어지려면 한 21일 정도는 꾸준히 유지하셔야 돼요. 21일이 지나고 나면 사람은 그게 습관으로 자리 잡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하나가 의사에 대한 불신이 있잖아요. 네. 뭐하러 내 몸은 내가 잘 알지. 네. 이런 분들이 또 의료 쇼핑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명의를 찾아다니는 네. 그런 분들이 많은데 이 역시도 불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꾸 의사를 믿지 못하고 저울질을 하게 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 분들은 좀 신뢰가 가는 전문가를 찾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여러 병원을 다니게 그냥 두면 될까요? 어떤가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왜냐하면 이런
많은 경우는 중복으로 약이 요새는 이제 시스템이 좋아졌습니다만 그럼에도 뭐가 좋다 그러면 그 의사, 그 약사 찾아가서 예상치 못한 약들을 따로 또 처방받아서 먹는 경우들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민간요법 찾아다니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그분들은 정말 위험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민간요법이 좋다고 생각하시지만 의외로 이것이 반대로 부작용을 가져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무조건 동네 의사 한 명 정해놓고 주치의제도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네네. 근데 우리 동네 주치의, 우리 동네 약국 요 두 군데 딱 정해놓으시면 그게 최고의 방법이고 가장 안전한 방법이거든요. 닥터 쇼핑 계속 하시다가 이런 분들은 실제 흔히 우리가 건강 염려증이라는 거 진단받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이건 또 하나의 정신병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동네 주치의, 우리 동네 약국 이용하시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호선의 용한 상담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특히 실외에서 마스크 좀 착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황사 때문에 네.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오른다고 하니까요. 요즘 마스크 깜빡하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외출하실 때 미세먼지 차단용 마스크 꼭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